유럽은 완벽한 계획을 믿었지만 한국은 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도시 계획과 시스템 효율성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던 영국의 한 전문가. 그는 자기 나라의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보며 실마리를 찾고자 그는 반세기 만에 폐허에서 일어선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설계도나 자본보다 더 강력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 건설의 동력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한국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왜 이건 따라 할 수 없다고 탄식했을까요? 이 놀라운 여정과 충격적인 깨달음,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든입니다. 저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축 정책 자문가예요. 한때는 템스 강변의 재개발이나 북부 산업 도시들의 부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부심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벽돌과 강철,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계획으로 쌓아올린 대영 제국의 유산은 제게 무한한 긍지의 원천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자문해온 도시라는 시스템이 문명 발전의 근간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2016년 이후 브렉시트라는 거대한 파도는 저의 조국을 삼켜버렸습니다. 눈에 익숙했던 산업 기반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한때 활기찼던 도시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대륙으로 혹은 더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제가 신봉했던 시스템과 효율성만으로는 더 이상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동료들의 냉소적인 말들, 이미 끝났어, 에이든. 우린 과거 속에 살 뿐이야. 와 같은 체념 섞인 이야기들이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처럼 느껴지며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저의 전문성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어요. 과연 이 시대에 도시와 산업이 다시 약동하며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깊은 회의감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쯤 우연히 은퇴한 기계 설계장이 나서 씨를 만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그린 혁신적인 기계들의 도면들을 보여주며 설계는 멈추지 않았지만 이 나라가 만드는 것을 멈췄다고 이제는 땀 흘리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씁쓸한 현실을 토로했어요. 그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시스템과 효율성만을 외치다.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행위의 신성함, 그 과정에 깃든 땀과 헌신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그때 경제 분석가 동료인 리암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원도 넓은 땅도 없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첨단 산업 단지를 일으키고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발전의 조건들을 거의 갖추지 못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꺼져가던 제 안의 지적 호기심과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희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가는 과연 인간의 의지만으로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고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룬 성장이 과연 견고할지,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이야기는 없을지 의구심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어요. 2024년 봄,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어쩌면 저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를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자부심을 되찾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탐구해야 할 거대한 미지의 실험장이었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부디 그곳에서 희미하게나마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을 떠난 지 13시간 만에 저는 낯설지만 활기찬 공기가 감도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첫 번째 목적지인 경상남도 창원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죠. 열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익숙했던 유럽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창원은 한국 산업의 기계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며 1970년대 국가 주도로 계획된 최초의 산업도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도 위에서는 그저 격자형으로 반듯하게 구획된 도시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곳에 분명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제 시스템 중심적 사고방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이야기 말이에요. 창원공단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목격한 풍경은 제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과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공장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조용한 움직임 속에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국가라는 유기체를 움직이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런던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였죠. 그날 오후, 저는 운 좋게도 창원산업단지 조성 당시 중앙정부에서 도시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은퇴 공무원 민준 씨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70대가 넘은 그는 빛바랜 서류철에서 1974년 당시의 계획도와 메모가 빼곡히 적힌 낡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전기, 수도, 도로는 물론 병원, 학교, 주거시설까지 포함된 종합계획 도시를 허허벌판에 건설하겠다는 구상. 당시 영국 기준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쩌면 무모하게까지 느껴지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자본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많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리적인 계획과 충분한 자본 투입을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왔던 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그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는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철근을 옮기던 인부들, 냉방시설은커녕 환풍기도 제대로 없던 기계실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조립 작업을 하던 기술자들, 심지어 학업을 중단하고 앳된 얼굴로 현장에 뛰어들었던 10대 소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벽돌 그 자체였던 셈이에요. 이후 공단 외곽의 한 오래된 기계 공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퇴직 용접 기술자 우진 씨와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자신의 손등을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표정에서 저는 그의 손이 단순히 세월의 흔적을 담은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깊은 자부심의 표상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절 자신들은 단순한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는 확신이 그의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오롯한 자긍심이었죠. 공장 외벽에 희미하게 남은 산업은 국력, 기술은 생명이라는 빛바랜 구호를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저는 붉게 달아오른 철판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을 감내했을 사람들, 1톤이 넘는 기계 뭉치를 온몸으로 밀어냈을 젊은이들의 잔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들은 국가로부터 단순히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온몸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낸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원은 제게 단순한 계획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증거였어요. 창원에서 받은 깊은 인상을 가슴에 안고 저는 한국 산업 지도의 또 다른 핵심 거점인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지도에는 작은 어촌으로만 표시되었던 이곳이 어떻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산업 수도라는 거창한 별칭을 얻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변화의 원동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창원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이미 계획이나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창립 초기부터 40년 가까이 용접봉을 놓지 않았다는 75세의 하준 씨.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자신이 청춘을 바친 조선소 앞바다를 걷는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수소문 끝에 조선소가 멀리 보이는 해변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어떤 강인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만남에서 저는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걸었던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드는 것이 곧 나라의 미래를 바다에 띄우는 일과 같았다는 취지로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절박함이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1972년 제대로 된 부지나 도크 하나 없이 허허벌판 모래사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포했던 당시의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경험 있는 기술자도 변변한 장비도 심지어 완성된 설계 도면조차 부족했던 시절. 누가 봐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죠. 그는 도크에 채울 물조차 처음에는 흙탕물이었다며 배가 뜨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가라앉을 것 같았다는 당시의 심정을 희미한 미소와 함께 회상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생사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회한과 인간적인 존엄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첫 번째 유조선을 건조할 당시 대부분의 용접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작업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다고 합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용접 불똥에 화상을 입는 것은 예사였고 강렬한 불빛에 시력을 잃는 동료들도 부지기수였다는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누구도 쉽게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배 한 척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다고 믿었다는 그의 설명에서 저는 개인의 신념을 넘어선 한 세대 전체를 지배했던 비장한 각오와 시대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전수칙보다는 납기 일을, 개인의 안위보다는 집단의 책임을 우선시해야 했던 시절.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던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박함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빛바랜 앨범에서 꺼내 보여준 사진 속에는 땀에 전 러닝셔츠 바람으로 심지어 안전모도 없이 무거운 철판을 어깨에 이고 나르거나 어두운 밤 불꽃을 튀기며 야간 용접에 몰두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름 없는 전쟁터의 기록 사진처럼 그 모습들은 제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울산이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적인 성과보다 그 기적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정신, 즉 생존을 넘어 국가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처절한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웠던 그들의 자세가 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왜 매일 이곳을 찾는지 묻자 그는 깊은 주름이 팬 눈으로 바다를 응시하며 자신의 젊음 전부가 저기에 묻혀 있다는 듯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경외심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는 단순히 강철 구조물이 아니라 불가능에 맞서 싸운 인간 의지의 기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원의 거대한 기계공단과 울산의 압도적인 조선소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 산업의 거대한 뼈대와 근육을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와 대기업의 역동적인 서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 그 그늘 아래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해냈을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목적지는 인천의 남동공단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인천 앞바다의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된 이곳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수출 단지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대기업의 지원 없이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해야 했던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산물이라는 설명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뿐 아니라 작지만 필수적인 부품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공단이 제대로 조성되기도 전부터 작은 조립 공장을 운영하며 잔뼈가 굵은 창업 1세대 경영인 도윤 씨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갯벌 위를 장화 신고 오가며 공장을 운영했던 초창기에 막막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진흙탕에 발이 빠지기 일쑤였고 직원은 고작 대여섯 명 남짓. 자재 운반은 그의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부 도맡았으며 하루 생산량은 미미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끈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수출길을 열었던 제품은 미국 라디오에 들어가는 개당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알루미늄 안테나였다고 해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안테나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밤 아내와 부엌에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다는 그의 경험담을 들으며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 자신들 같은 작은 공장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얼마나 큰 의미였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작은 부품 하나가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준 순간의 감격과 자부심이 그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남동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수출 실적이 불확실했던 초기, 정부는 무역보험 가입 지원, 기술 개발 보증, 해외 전시회 참가비 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었죠. 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직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 수천 개가 모여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야말로 개미군단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도윤 씨는 낡은 제품 카탈로그를 펼쳐 보이며 창원이 거대한 기계로 나라의 뼈대를 세웠고 울산이 강철로 바다를 호령했다면 자신들은 작은 나사 하나로 세계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다는 그의 말은 거창한 구호보다 더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그가 운영했던 오래된 2층짜리 공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동화 설비가 들어찬 공간 한 구석에 수동 프레스 기계와 해지고 낡은 손목 보호대가 먼지 속에 남아있더군요. 겉보기에는 특징 없는 회색 공업지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손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한국 경제 기적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길을 닦은 조용한 전사들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원의 기계, 울산의 철판, 그리고 남동공단의 작은 나사들. 한국 산업의 상징적인 현장들을 직접 목격한 저는 이제 그 거대한 구조물 속에서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불태웠던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시적인 시스템과 계획 뒤에 가려진 개개인의 미시적인 서사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만난 시우 씨는 74세에 퇴직한 생산 라인 조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여러 공단을 전전하며 일했다는 그의 집. 한쪽 벽에는 낡은 작업화 한 켤레와 가죽 표면이 다 갈라진 손목 보호대가 마치 훈장처럼 놓여있더군요. 그는 자신의 몸에 깊숙이 밴 기름때와 쇳가루 냄새가 젊은 날 흘린 피와 같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작업 중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러도 생산 라인이 멈출까봐 그것을 더 두려워하며 묵묵히 일했던 날들을 담담하게 회상하는 모습에서 저는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17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발을 들인 후 그는 하루 14시간, 주 6일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도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오직 기계와 씨름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었죠. 그는 자신이 배움이 짧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탠다는 자부심 하나로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누리는 풍요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 믿기에 지나온 삶이 늘 자랑스럽다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퇴직 후에도 가끔 자신이 젊음을 바쳤던 창원공단 담벼락을 찾아가 말없이 쓰다듬고 온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눈시울은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고된 발걸음이 없었다면 제가 목격한 한국의 눈부신 성장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저의 질문에 시우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가끔 자신들이 그 시절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포기했는지, 세상이 제대로 알아주거나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다는 깊은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그들의 견고함이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숨겨진 힘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만난 사회발전연구소의 지훈 소장은 제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산업화의 진정한 역사는 역사책이나 공식 통계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산업 현장의 기계 소리, 공장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에 노동자들의 생애와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어요. 그들이야말로 한국 산업화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숨겨진 주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수십 명의 은퇴 노동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비슷한 감정을 반복해서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피땀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강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용접 불꽃 자국이 선명한 낡은 헬멧 하나하나가 바로 국가건설의 진짜 설계도였으며 그들은 맨손으로 국가의 바닥을 다지고 벽을 올린 이름 없는 장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산업의 진정한 기둥은 강철 빔이 아니라 바로 그 세대 전체의 어깨와 손이었음을 그들은 비록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싸웠고 결국 세상을 바꿀 만큼 강인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원, 울산, 그리고 인천 남동공단까지 한국 산업 발전의 심장부를 직접 누비며 수십 명의 노동자, 기술자, 경영자들과의 만남을 마친 저는 마침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룩한 경이로운 성장의 본질에 대한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숭고한 헌신이 어떻게 도시를 일으켜 세우고 산업을 통해 국가를 지탱하며 한 세대가 온몸으로 문명을 떠받칠 수 있는지를 증명해낸 그야말로 현대판 신화의 현장이었어요. 건축 정책의 본산이라 자부했던 영국에서 저는 평생을 이론과 수치, 그리고 구조적 합리성을 통해 도시를 분석하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잘 짜인 계획과 효율적인 시스템이야말로 발전의 근간이라는 믿음은 제 전문성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평생 쌓아올린 지식 체계와 관점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창원에서는 육중한 기계의 진동보다 노동자들의 뜨거운 땀방울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고, 울산에서는 시뻘건 용광로의 열기보다 용접공들의 형형한 눈빛이 더 뜨겁게 다가왔으며, 남동공단에서는 생산 라인의 효율성보다 그 속에서 존엄을 지키려 애쓴 인간의 노력이 더 위대해 보였어요. 한국은 잘 짜인 계획이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과 함께 저의 조국, 나아가 유럽 전체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라를 위해 밤을 새워 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반면
한국의 산업화 세대는 특별한 명령이나 대단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청춘과 건강, 때로는 생명까지도 조국이라는 더 큰 가치 아래 기꺼이 내던졌던 거예요. 이것은 특정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강력한 집단 의식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적의 진정한 토대였죠. 다시 찾은 창원에서 만났던 로봇 자동화 엔지니어 서준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용접공이었던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가 복잡한 설계 도면을 읽지는 못했지만 도면 없이도 단 하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신보다 뜨거운 불꽃 앞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던 아버지의 굳건한 등을 더 존경한다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그들의 용접이 단순한 금속 접합 기술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숭고한 정신적 유산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정과 정치, 자본이 집중된 서울이 한국의 머리일지는 몰라도 이 나라의 진짜 심장은 이름도 빛도 없이 변방의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린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조차 결국 그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전직 산업정책위원 태민 씨와 노동자의 딸이었던 투자 분석가 지아 씨와의 마지막 만남은 이러한 저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책은 책상 앞에서 나왔지만 그 정책에 피와 살을 붙여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것은 현장의 손들이었으며 그들의 말없는 희생,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값진 땀방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한국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지아 씨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버지가 젊음과 건강을 희생했지만 자신이 생산에 참여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그 세대의 남다른 자부심과 그 이면의 개인적 고통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모델을 배우러 한국에 왔지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힘을 목격하고 돌아간다고요. 한국의 산업단지들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쌓아 올린 정신의 기념탑이었어요. 이제 저는 도시를 설계하고 정책을 자문할 때 차가운 수치나 도면보다 먼저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공장으로 향하던 그 이름 없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척박한 땅에서 황금을 일군 연금술사였으며, 아니, 그 척박한 흙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심장 그 자체였고, 바로 그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고 버티게 한 힘이었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이든 씨의 시선을 따라 한국 산업 발전의 눈부신 기적 이면에 숨겨진 이름 없는 영웅들의 땀과 눈물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계획이나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숭고한 헌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저 역시 영상을 만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국가의 기틀을 다진 그분들의 뜨거운 삶과 자부심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어깨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